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87편 누가 동성왕을 죽였는가. 지금 우리는 백제 24대 임금 동성왕 치세에 있었던 일들을 짚어나가고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그 마지막 재위년이었던 동성왕 23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동성왕 23년 3월 서리가 내려 보리를 헤쳤다. 여름 5월부터 가을까지 비가 내리지 않았다. 재위 마지막 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서인지 출발부터 그 조짐이 좋지 않습니다. 음력 3월에 서리가 내려서 보리 농사가 피해를 입었고 비가 내리지 않아서 가뭄이 심했다는 얘기인데, 이런 내용이야 삼국사기의 숱하게 등장하는 기록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소개한 자연재해 관련 기록이 예사롭지 않게 들리는 것은 말기에 접어들면서부터 동성왕이 백성들이 고통을 아랑곳하지 않고 전제군주적인 행태를 보여온 때문이겠죠. 삼국사기의 관련 기록을 되짚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동성왕 21년 여름 큰 가뭄이 들어 백성들이 굶주려서 서로 잡아먹고 도적이 많이 생기자 신하들이 창고를 풀어 구제하자고 하였으나 왕이 듣지 않았다. 한산 사람들 중에 고구려로 도망한 자가 2,000명이나 되었다. 22년 봄 대궐 동쪽에 임류각을 세웠는데 높이가 5길이나 되었다. 또한 연못을 파고 기이한 짐승들을 길렀다. 간관들이 이에 항의하여 글을 올렸으나 듣지 않고 다시 간하는 자가 있을까 염려하여 대궐문을 닫아버렸다. 22년 5월 날이 가물었다. 왕이 측근들과 함께 임류각에서 잔치를 베풀고 밤새도록 실컷 즐겼다. 나라가 온통 기근이 들어서 백성들은 굶주림에 지쳐 이웃 나라로 도망을 하는 형편인데, 임금은 강가에 임류각이라는 호화로운 정자를 지어놓고 그곳에서 측근들과 가물을 즐기면서 굶주린 백성들을 구제하자는 신하들이 간언히 귀찮아서 대궐문을 걸어 잠가버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내용들이 모두 사실인지 과장이 섞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적어도 동성왕은 국방에 대해서 많은 소홀히 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대신들은 들어라. 예, 대왕. 만일 신라에서 군사를 몰고 우리 백제로 쳐들어온다고 할 때 신라군을 방어하는 시설을 설치하기에 가장 알맞은 요충지가 어디인가? 병관자평이 말해보라. 하오나 대왕마마, 대왕마마께서는 신라국 왕실과 혼인하시어서 신라로부터 왕비마마를 모셔오지 않으셨사옵니까? 위사좌병은 그런 소리 말라. 짐이 신라 왕실과 혼인 관계를 맺은 것하고 신라 군사의 침공에 대비하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인가? 그뿐 아니라 우리 백제와 신라는 고구려군이 침공해 왔을 때 수차례에 걸쳐서 힘을 합하여 고구려군을 격퇴한 적이 있사옵니다. 따라서 신라는 우리 백제 왕실과 사돈지간의 나라로서 그런 소리 거두라. 우리의 옛 도읍이었던 한성을 유린하고 개로대왕을 참수한 고구려는 우리 백제와 부여에서 함께 출발한 형제국이었느니라. 병관좌병은 왜 말이 없느냐? 예, 대왕마마. 병관좌병이 아래옵니다. 신라에서 우리 백제 왕도에 이르는 길목 중에서 군사요새를 삼는다면 단연만한 곳이 따로 없을 것이옵니다. 그래. 그렇다면 군사를 동원하여 단연에 목책을 세우도록 하라. 분부대로 시행하겠사옵니다, 대왕마마. 동성왕은 신라의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해서 계속적으로 신라를 끌어들이고자 하지만은 언제 어느 때 신라가 다시 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사비로 천도를 생각을 했었을 때 부여를 막는 그 길이 어디냐? 바로 탄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탄현의 목책을 설치하고 신라에 방배했다. 이런 것은 사비로 천도를 했었을 때 당과 신라의 변수도 계산을 한 거죠. 사비를 막는 요충지로서 탄현을 설정을 한 거죠. 비록 신라와 혼인 동맹을 맺고
군사적으로는 제라 동맹을 맺어서 고구려의 침공에 공동 대처해온 관계였으나 신라의 태도가 언제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그 대비책으로 탄현의 목책을 세우는 것이다. 공주대 정재윤 교수의 진단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탄탄한 우호 관계를 유지해오던 신라가 만일의 경우 태도를 바꾸어서 침공해올 경우를 상정해서 미리미리 목책을 쌓는 등 치밀한 군사적 대비를 했던 동성왕이 굶주린 백성들을 구제하자는 신하들의 간언을 무시하고 풍류나 즐겼다. 이 대목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정재훈 교수는 그것이 굶주린 백성을 구휼하는 단순한 문제만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12년 기점으로 사비적에 가면서 연씨가 등장하게 되고 이 연돌 등장 후에 잦은 사비 전력이 있다는 거죠. 축이 이제 그 북방보다는 남방에 훨씬 중심을 두는 그 정책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결국 북방을 중요시하는 어떤 집단과 남방을 중요시하는 집단으로 이제 서로 이제 전국을 논할 때 입장이 틀려진다는 것이죠. 당시 동성왕은 웅진에서 새로 기용한 신진 세력을 측근으로 두고 이른바 측근 정치를 하고 있었는데 창고를 열어 백성들을 구휼하자고 나선 쪽은 옛 한성 도읍기의 세력을 떨치다가 남하한 북방 세력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백성들에게 구제 양곡을 푸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두 세력 간의 다툼이었을 것이란 얘기죠. 자, 이번에는 동성왕의 사냥에 관한 기록을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성왕의 활솜씨가 특출했고 즉위하자마자 사냥 행체가 잦았다는 얘기는 전 시간에 소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냥의 행선지로 삼은 곳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동성왕 12년 9월 왕이 나라 서쪽 사비 벌판에서 사냥하였다. 23년 겨울 10월 왕이 사비 동쪽 벌판에서 사냥하였다. 23년 11월 왕이 웅천 북쪽 벌판과 사비 서쪽 벌판에서 사냥하였는데 눈이 많이 내려 길이 막혔다. 동성왕이 자주 사냥을 다닌 것으로 기록된 사비 지역은 오늘날의 부여 인근 지역입니다. 백제가 수도를 웅진에서 사비로 천도한 것은 26대 임금인 성왕 때입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동성 시기부터 이미 사비로의 천도를 준비했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앞에서 소개했습니다만 동성왕이 신라의 침공에 대비해서 탄현의 목책을 세운 것도 사비 천도를 염두에 두고 신라의 부여 접근로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제부터 백제사 최대의 미스테리 중의 하나인 동성왕 시해 사건의 전말을 짚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림성 축조 공사는 어찌 되어 가는가? 공사가 이미 완료돼서 주민들을 이주시키고 군사를 배치하여 싸웁니다. 가림성은 장차 우리 백제 도성을 수호하는데 없어서는 아니될 중요한 성이 될 것이다. 따라서 짐은 이 가림성의 성주를 누구로 할 것인가를 심사숙고해 왔는데 오랫동안 위사좌병의 직을 훌륭하게 수행해온 백가만한 사람이 따로 없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아니 대왕마마, 소신을 어찌 백가는 곧 가림성 성주로 부임하여서 군사들을 지휘하여 철저한 방비태세를 갖추도록 하라. 대왕마마, 하오나 씨는 가림성 성주의 역할이 워낙 지대하여서 백가 그대가 성주로 가져야 짐이 안심이 되겠다고 하고 있지 않느냐? 왕명이니 따르도록 하라. 가림성은 현재의 지명으로 설명하자면 부여군 임천면에 있는 성홍산성입니다. 그 역시 동성왕이 장차 사비로 천도할 것에 대비해서 구축한 성이었으나 아직 도비 웅진에 있던 상황에서는 변방에 있는 성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동성왕에 의해서 가림성의 성주로 발령을 받은 백가라는 인물은 동성왕 8년에 지금의 대통령 경호실장에 비견되는 위사자평에 임명된 사람으로서 웅진, 즉 지금의 공주 지역에 세력의 기반을 두고 있는 신진 세력이었습니다. 비유적으로 설명하자면 15년 동안 줄곧 동성왕을 지근거리에서 경호하면서 나름의 세도를 누려온 대통령 경호실장에게 지방 관리로 내려가라고 발령을 내린 셈이죠.
전주교육대 김주성 교수와 계명대 노중국 교수의 얘기를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가림성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사비로 천도하기 위한 어떤 그 전초전을 닦기 위한 그런 거라고도 보여지는데, 우선 일단 국왕의 곁을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백가의 입장으로서는 정치 권력에서 소외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했었기 때문에 이 백가는 또 자신이 원래 세력 기반이 백씨가 웅진이 세력 기반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가림성으로의 가는 것은 정치 권력에서 좌천되는 이런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더더구나 싫어했던 것이 아닌가. 중앙의 고위 관리를 지방의 성주로 보낸다 했을 때 동성왕 입장에서 이걸 영전으로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지방을 내 보냄으로써 이제 이 중앙에 있어서의 백가의 어떤 그 세력을 좀 이렇게 차단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그게 가림성으로 가야 되는 백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이 권력의 중심부인 수도 지역을 일단 벗어나가지고 지방에 나가게 될 때 이제 자기의 그 위상이 상당히 약화되고 자기의 세력이 흔들리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동성왕이 위사자평이던 백가에게 새로 축성한 가림성의 성주로 부임하라고 발령을 내렸지만 당연히 백가는 달가워하지 않았을 것이다. 삼국사기 기록을 검토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여기까지는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일은 어떻게 전개가 됐을까요? 동성왕이 백가에게 가림성의 성주로 가도록 명을 내렸으나 백가는 왕명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대왕마마, 신위사좌평 백가이옵니다. 그래. 가림성으로 갈 준비는 다 되었느냐? 아래옵기 황공하오나 신이 근래 두통이 심하고 허리도 불편하여 이제 더 이상 공직을 수행하기 어려울 것 같사옵니다. 하오니 건강하고 용맹스런 사람을 가림성 성주로 다시 임명하시어 위사좌평에 그대로 두었으면 온몸에 기력이 펄펄 넘칠 것인데 가림성 성주로 가라는 명을 받고 나자 갑자기 병이 생겼다는 말이냐? 대왕마마, 그것이 아니오. 아니긴 무엇이 아니란 말이냐? 백가는 이 길로 가림성으로 가서 성주의 소임을 다하도록 하라. 병을 칭하면서 왕명을 거역해 보았으나 임금이 용납하지 않자 백가는 하는 수 없이 가림성 성주로 부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동성왕은 왜 굳이 15년 동안이나 경호실장격인 위사자평으로 데리고 있던 백가를 한사코 지방의 성주로 내려보내려 했을까요? 위사자평의 지위에 있으면서 자신의 기반을 상당히 확대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자기를 추종하는 세력들을 이제 많이 중앙의 요직에 모을 수 있는 거고요. 이걸 동성의 입장에 봤을 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겁니다. 초기에는 이제 한성에서 남아온 세력들 어느 정도 좀 견제하기 위해서 지방 세력을 등용을 했는데 이 세력이 이제 자꾸 비대해지는, 너무 커지는 거죠. 이게 어느 한 세력이 너무 커지게 되면 왕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적절하게 견제를 해줘야 됩니다. 이 견제를 해주지 않으면 자신이 이제 정치 주도권을 놓치게 되는 거니까요. 초기에는 한성에서 내려온 해씨나 진씨 같은 백제 조정의 전통적인 귀족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웅진이나 그 인근 지역 세력가들을 등용했던 것인데 이제는 거꾸로 이들의 세력이 비대해지자 그들을 견제할 필요가 있었고 그런 차원에서 위사자평 백가를 지방 성주로 보낸 것이다. 노중국 교수의 분석이 그렇습니다. 백가가 속으로 잔뜩 불만을 품은 채 가림성 성주로 간 이후의 사건 전개를 일단 삼국사기 기록 그대로 소개하겠습니다. 사냥 떠날 준비가 다 되었느냐? 예, 대왕마마. 한데 어디로 가시겠사옵니까? 이번엔 웅천 북쪽 벌판을 거쳐서 사비 서쪽 벌판으로 다녀오도록 하자. 예, 대왕마마. 말에 오르시옵소서. 자, 가자!
이렇게 사냥을 떠난 때가 동성왕 23년의 한겨울 11월이었습니다. 대왕마마, 노루 2마리가 능선을 넘고 있사옵니다. 오오오오. 이제 이만하고 궁으로 돌아가야겠다. 오오오. 대왕마마,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도성으로 돌아갈 길이 막혔다 하옵니다. 그래. 그렇다면 오늘 밤은 가까운 데서 묵어야겠구나. 바로 아래쪽이 마포촌이옵니다. 신이 먼저 달려가서 그곳 관리에게 연락을 하겠사옵니다. 그리하도록 하라. 이리야! 이리야! 이렇게 해서 동성왕은 지금의 충청도 한산으로 추정되는 마포촌에 묵게 되는데 그날 밤 대령, 누구냐? 이 대목을 삼국사기에서는 이렇게만 적고 있습니다. 가림성주 백가는 왕에게 원한을 품고 있었다. 그리하여 백가가 사람을 시켜서 왕을 칼로 찔러서 12월에 이르러 왕이 죽으니 시호를 동성왕이라 하였다. 일단 삼국사기 동성왕 쪽의 기록은 여기서 끝납니다. 제22대 임금 문주왕이 해구에 의해 시해되었을 때 그 시해 사건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이 어린 삼군왕이 즉위하고 해구가 대두성을 거점으로 반란을 일으키자 삼군왕이 군사를 보내서 반란을 소탕했다는 내용을 소개한 적이 있죠. 백가에 의한 동성왕 시해 사건도 그 결말의 전개 양상이 엇비슷합니다. 자, 어쨌든 왕이 죽었으니 누군가 왕위를 이어야겠지요. 문영왕의 이름은 사마 혹은 융이라고 한다. 모대왕의 둘째 아들이다. 신장이 팔척이고 눈매가 그림 같았으며 인자하고 너그러워서 민심이 그를 따랐다. 모대왕이 제위 23년에 사망하자 그가 왕위에 올랐다. 삼국사기에 수록된 백제 25대 임금 문영왕의 즉위에 관련된 기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발음 한 가지를 정리하고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동성왕에 이어 왕위에 오른 백제의 25대 임금을 문영왕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무령왕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어서 혼란스러울 텐데요. 사소한 부분 같습니다만 앞으로 자주 불러야 할 백제 임금의 칭호이니만큼 일단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영왕의 가운데 글자는 편안할 영자이다. 본디 발음이 영이기 때문에 안녕, 강령 등과 마찬가지로 문영왕이라 쓰고 또 그렇게 발음해야 옳다. 그런데 이 영자는 우리의 언어 습관상 소금인 명으로도 발음된다. 보령, 회령, 의령 같은 지명을 나타낼 때 주로 그러하다. 그동안 원발음에 충실하여 문영왕으로 적고 발음해 왔는데 1990년대 초 맞춤법 통일안을 개정하면서 본음보다는 소금이 더 널리 쓰인다고 판단해서 무령왕을 표제어로 올리는 바람에 개정된 교과서에는 무령왕으로 표기하고 있다. 그러나 원발음에 충실하게 문영왕이라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만만치 않다.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그동안 원발음에 충실하게 문영왕이라고 발음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도움 말씀을 주신 학자들의 경우 발음이 편한 무령왕이라고 부르는 경향이 두드러집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문영왕과 무령왕은 같은 인물이고 또 둘 다 맞는 발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삼국사기의 문영왕 즉위 기사에서 문영왕이 모대왕, 즉 동성왕의 둘째 아들이라고 나타나 있는데 이 기록은 잘못된 것이고 문영왕과 동성왕은 형제지간이라는 것이 통설입니다. 그 부분은 차차 규명하도록 하고 이전 임금인 동성왕 시해 사건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동성왕 시해 사건의 경우 그 마무리가 문주왕을 시해한 해구의 경우와 판박이를 한 듯이 흡사합니다. 대왕마마, 무도하게도 동성대왕을 시해한 백가가
가림성을 거점으로 삼아 반란을 일으키고 있사옵니다. 이런 천하의 극악한 역적이 있나? 지임이 직접 군사를 지휘하여 백가놈을 도용될 것이다. 가자! 문영왕은 친히 군사를 이끌고 우두성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한솔 해명에게 군사를 딸려서 가림성으로 보냅니다. 그러자 백가는 별 저항도 없이 나와서 항복을 해버립니다. 문영왕은 그의 목을 베어서 백강, 즉 금강에 던짐으로써 동성왕 시해 사건을 일단락 짓습니다. 삼국사기의 내용대로만 하자면 그렇다는 것인데, 그런데 이 사건을 삼국사기대로만 이해하기에는 의문점이 너무 많습니다. 자, 우선 이 사건은 백가라는 한 개인이 중앙 권력에 밀려난 데 대하여 불만을 품고 왕을 시해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정도의 불만 때문에 임금을 시해했다는 것이 얼른 납득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정재윤 교수의 설명입니다.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지방 전출에 대한 불만 때문에 왕을 죽이면은 지방 전출에 대한 불만을 품은 수많은 사람들은 왜 왕을 안 죽였을까요? 이건 지방 전출의 불만을 떠나서 다른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왕을 죽이는 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그걸 실패를 하면 자기 정치적 생명이 끝날 뿐만 아니라 자기도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 전출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어떤 백가와 구기족 아니면은 그다음에 왕족들, 그다음에 연돌로 대표되는 동성왕 어떤 측근 세력, 이런 어떤 정치적인 소용돌이 속에서 일어난. 정재윤 교수는 동성왕의 측근 세력으로 연돌을 거명하고 있습니다. 연돌이 누굽니까? 동성왕 19년 여름 5월 병관 좌평 진로가 사망하자 달솔 연도를 병관 좌평으로 임명하였다. 한성에서 내려온 구귀족인 진씨 가문의 진로가 병관자평이었는데 연돌에게 병관자평을 맡겼던 것입니다. 따라서 연돌을 동성왕의 측근으로 분류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겠죠. 그런데 임금의 경호실장격인 위사자평 백가가 바라보기에는 연돌이 병관자평으로 등장하여 병권을 거머쥔 다음부터는 임금의 행보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연돌이 등장을 했는데 자꾸 사비 지역으로 수렵을 나가고 탄현의 목책을 세운다든지 뭐 계속 연돌 등장 이후에 이거 조짐이 안 좋습니다. 이 웅진에 있어야지 좋은데 다른 지역으로 만약에 수도를 옮긴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도 수도 이전 가지고 난리를 치는데 당시는 더했겠죠. 그래서 아마 연돌의 입장 속에서는 상당히 어떤 연돌과 대비되는 인물로서 어떤 상정을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 백가라는 인물과 같이 입장이 같은 사람들은 북부 세력들. 대왕마마, 어찌하여 병관 좌평과 더불어 자꾸 사비 방면으로 사냥을 가시옵니까? 일부 대신들은 대왕마마께서 혹 사비로 도읍을 옮기시려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사옵니다. 위사자평은 어찌하여 대왕마마의 사냥 행차를 시비거리로 삼고 있소? 그리고 다른 대신들의 핑계를 대고 있지만 사실은 도읍을 사비로 옮기게 되면 웅진에 털을 두고 있는 그대 위사자평이 불이익을 당할까봐 그러는 것 아니오? 말 조심하시오. 지금 백성들은 기근으로 아우성인데 병관좌평 같은 측근들이 대왕마마의 눈과 귀를 멀게 해서 충신들의 언론을 봉쇄하고 있는 것 아니오? 어전에서 대왕마마를 욕보이는 언사를 더 이상 들어줄 수 없소. 이런 티격태격이 있던 차에 가림성으로 좌천되자 불만이 증폭됐고 동성왕 시기에 들어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던 옛 한성 시기의 귀족들이 백가와 의기투합하여 왕을 시해할 음모를 꾸미지 않았을까, 그런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정재윤 교수는 동성왕 19년에 병관자평으로 임명된 연돌이 동성왕이 시해될 때까지도 동성왕의 최측근으로 남아 있었을 것이라는 얘긴데, 그러나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 동성왕 19년에 병관자평에 임명됐다는 기록 이후에는 연돌에 관한 어떤 기록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때까지 연돌이 뭘 하고 있었는지, 계속 병관자평의 자리에 있었는지, 아니면 중간에 죽었는지, 뭐 그거는 현재로서는 사실은 좀 알기 어렵습니다. 알기 어려워서 뭐라고
얘기하기가 23년까지 그게 살아 있었다고 하면은 또 설명이 별도로 설명이 필요하고 뭐 이상이 동상이 죽기 전에 먼저 죽어버렸다 하면은 또 그것도 이제 또 그럼 그 후임 그 병관 자평이 누구냐 뭐 이런 얘기도 또 해야 되고 해서 그 무령왕 말기에 그 연돌이 어떤 역할을 했고 또 어떤 입장을 가졌느냐는 병마권을 쥔 병관자평 연돌이 동성왕의 마지막 재위년까지 살아 있었다면 백가가 동성왕을 시해하는 과정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 그 뒤 문영왕이 즉위했을 때는 또 어떻게 되었는지 기록이 없기 때문에 섣불리 상상할 수도 없는 것 아니냐. 노중국 교수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 동성왕 시해 사건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있는데 삼국사기 이 대목입니다. 동성왕 23년 11월 왕이 웅천 북쪽 벌판과 사비 서쪽 벌판에서 사냥하였는데 큰 눈에 길이 막혀 마포촌에서 묵었다. 이때 백가가 사람을 시켜 왕을 칼로 찔렀고 12월에 이르러 왕이 죽었다. 정리를 하자면 동성왕이 사냥 나갔다가 피습당했던 때는 11월인데 12월에 이르러서야 죽었다면 한동안 목숨을 부지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범인은 잡히지 않았을까요? 여봐라, 걔 아무도 없느냐? 대왕 마마 침소에 자객이 들었다. 멀리 도망치지 못했을 것이니 뒤쫓아라. 예. 이렇게 해서 그 자객이 붙잡혔다면 취조를 해서 그 배우가 전 위사자평이자 현 가림성주인 백가라는 사실을 밝힐 수 있었을 것이고 이미 지방으로 좌천되어 가림성이라는 조그만 성의 성주 노릇을 하고 있는 백가 정도는 중앙의 군사들이 쉽게 제압해서 백가를 체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듬해 정월 문영왕이 왕위에 오르고 나서야 백가는 반란을 일으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12월 달에 왕이 죽었는데 누가 죽였는지는 몰라도 미제로 남았죠. 근데 1월에 문영왕이 즉위하였는데 갑자기 1월에 이르러서야 백가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1월 달까지 백가가 반란을 일으키지 않아도 될 상황이었다는 거죠. 근데 1월에 이르러서 반란을 일으켰다는 백가한테 굉장히 다급한 이제 상황이 벌어졌다. 그 다급한 상황에는 뭐냐면 백가가 이제 1월에 이르러서 배후 세력으로 지목되는 의심을 받게 되는 아니면 실제로 죽였더라도 그때 가서 이제 백가를 죄를 물으려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백가가 사람을 보내서 동성왕을 죽였다는 사실이 그동안 안 밝혀졌다가 문영왕 즉위 이후에 밝혀졌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을 범인으로 지목하자 자신이 성주로 있던 가림성을 거점으로 반란을 일으켰다.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하기로 하죠. 문제점이 또 남습니다. 상식적으로 보자면 백가는 동성왕을 시해한 다음에 이렇게 행동을 했어야 맞습니다. 대왕께서 사고를 당하셨소. 한시라도 비워둘 수 없는 것이 옥좌이거늘 지금부터 왕통을 이을 사람을 결정하겠소. 선왕과 형제지간인 사마를 새 임금으로 옹립하고자 하니 그리 따르시오. 그리고 당분간 병관 좌병은 이 백가가 맡도록 하겠소. 백가가 반란을 주도했다면 당연히 중앙 권력을 장악했어야 하는데 사람을 시켜서 나라의 임금을 죽이는 어마어마한 거사를 감행해 놓고는 자신이 성주로 있던 변두리 작은 성으로 돌아가서 모른 체하고 시치미를 떼고 있다. 이것도 우습지 않습니까? 자, 어쨌든 가림성에 있는 사이에 자신이 범행을 사주한 배우 인물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가림성을 거점으로 반란을 일으킵니다. 임금을 죽인 반역을 저질렀으니 붙잡히면 처형된다는 사실이야 본인이 더 잘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정황을 뻔히 알면서도 토벌군이 닥치자 너무 쉽게 항복을 해버립니다. 항복을 한다고 해서 살려줄 것으로 판단하지는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반란을 일으킨 사람이 또 너무 싱겁게 진압이 되죠. 이 반란을 일으킨 사람이 한소 해명인가요? 이
토벌군이 가니까 바로 항복을 하죠. 항복을 하는데 어떻게 왕을 찔러 죽인 사람이 항복을 합니까? 이건 대형무도한 죄를 저질렀는데. 그러니까 백가 입장에서는 자기는 너무 억울하다. 가서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나는 죽이지 않는 사람인데 왜 나를 이러냐. 그러니까 자기는 항복을 한다는 건 자기는 충분히 죄가 없기 때문에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결국 이런 일련의 과정을 봤었을 때 백가는 당시 어떤 정치적인 상황에서 억울한 희생자였다는 거죠. 백가는 삼국사기의 기록과는 달리 억울한 희생자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긴데, 그렇다면 동성왕을 제거한 주범은 어떤 세력이었을까요? 정재윤 교수는 역시 사비로의 천도에 반대했던 세력이 그 주축이었을 것이라고 진단합니다. 일정의 사비천도를 비롯한 남방 정책에 반대하는 세력이었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구귀족들 아니면 왕조 아니면 웅진에 있는 토착 세력까지 백가도 그 범죄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랬을 경우에 비록 갈래는 틀리죠. 구귀족들과 백가는 갈래가 틀리죠. 신진 세력이고 이건 구귀족이기 때문에 갈래는 틀리지만은 남방 정책에 대해서는 이 사비로 어떤 천도랄까 이런 계획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의견의 일치가 볼 수가 있죠. 그런 면에서 구귀족들이 백가를 사주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백가에게 동성왕을 시해하도록 사주했던 세력의 중심 인물은 누구였을까요? 잠시 방향을 바꿔서 일본서기에서는 동성왕의 죽음과 문영왕의 즉위 과정을 어떻게 적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할까요? 일본서기에서는 동성왕을 말다왕이라고 칭합니다. 서기 502년 백제 말다왕이 무도하여 백성들에게 포악했으므로 나라 사람들이 마침내 제거하고 도왕을 세우니 그가 바로 문영왕이다. 삼국사기에는 순전히 지방으로 좌천된 백가라는 사람이 인사발령에 불만을 품고 사람을 시켜 동성왕을 시해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본서기에서는 동성왕이 워낙 포악무도해서 나라 사람들, 즉 국인이 그를 제거하고 문영왕을 옹립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중국 교수의 얘기입니다. 이걸 보면은 무령은 나라 사람에 의해서 옹립되어진 것으로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라 사람들이 동성왕을 제거하고 무령을 옹립했다. 그러면 동성왕의 죽음하고 무령이 왕이 되는 것하고는 상당히 어떤 함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그럼 이 나라 사람이란 누구겠느냐? 이건 결국은 일반민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 당시 지배청이고 지배청 내에서도 무령의 즉위를 지지해 준 사람, 이걸 포괄적으로 이제 나라 사람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 동성왕을 끝까지 지지한 사람을 나라 사람이라 하기에는 그건 이제 어폐가 있고요. 동성왕을 죽인 국인이 동성왕의 학정에 반대하여 문영왕의 즉위하기를 지지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문영왕에게 혐의가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백제사를 연구한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성왕 시해 사건에 문영왕이 어떤 방식으로든 개입됐을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합니다. 전주교육대 김주성 교수와 공주대 정재윤 교수의 얘기를 차례로 들어보시죠. 동성왕이 권지의 아들인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아마 문영왕도 권지의 아들일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문영왕이 동성왕의 형이라는 거죠. 왜 형이 동생보다 더 늦게 즉위를 했었을까? 요게 이제 우리들한테는 이제 커다랗게 의문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백가가 동성왕을 살해한 것에 대해서 문영왕이 어떤 형태로든가 간에 개입이 되어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추정도 우리들한테 던져주는. 문영왕이 이런 모든 그 동성왕 시해와 관련된 시나리오를 썼다, 이렇게는 이야기는 할 수가 없죠. 그러나 분명해서 뭐냐면 누군가에 의해서 추진이 됐겠죠. 누군가에 의해서 추진됐는데 각각의 어떤 개별적인 세력들이 중구난방으로 갈 수는 없다는 거죠. 이들을 묶어낼 수 있는 구심점 역할을 한 사람이 대안이 필요한 거죠. 그 대안은 누굽니까? 동성왕의 대안은 당시로서는 문영왕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영왕이 어떤 처음부터
관여했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도 어떻든 이 시행 단계에서는 최소한 구심점 역할을 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동성왕 시해 사건에 문영왕이 상당히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고 가정하고 이 사건의 전말을 재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으리, 오늘도 굶주림을 견디지 못한 북쪽 변경의 백성들이 대거 고구려로 도주했다는 보고를 받았사옵니다. 그뿐이 아니옵니다. 도처에서 도적들이 날뛰고 민심이 흉해져서 조정의 권력이 백성들을 다스리지 못할 지경이옵니다. 과연 큰일이로구나. 백성들을 구일하도록 간언을 해보지 그랬느냐? 정녕 나리께서는 근래 대왕이 하는 양을 몰라서 그러시옵니까? 이제는 아예 대궐문을 걸어 잠그고 임유각에서 간신 몰입애들과 음주 가문을 즐기느라 세월 가는 줄 모르고 있사옵니다. 나리께서는 나라가 망해가는 꼴을 바라보고만 계시겠사옵니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 나라는 군주의 나라니 낸들 어쩌겠나. 나리, 그럼 군주를 바꿔야지요. 무슨 소리 하는 게야? 나으리, 일부 간신들을 제외하고는 조정 신료들과 백성들의 마음이 이미 대왕마마를 떠났사옵니다. 임금은 하늘이 내는 법이야. 민심이 곧 천심이옵니다. 신들이 뜻을 함께할 사람들을 모으겠사오니 그리 아시옵소서. 이 무령의 입장에서는 언젠지 그게 왕이 되고 싶다는 생각은 아마 왕족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가 있었고, 그 동성왕 말년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파탄이라 할까. 예를 들면 이제 백성들이 굶주린데도 굶주린 백성들을 돌보지도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임유각 지어가지고 이제 그 놀이에 뭐 한다, 놀이에 빠진다. 그 다음에 신하들이 백성들을 좀 돌봐주자고 간한데도 불구하고 그걸 이제 막는다. 이런 것들이 당시로서는 굉장히 이제 그 동성왕에 대한 이제 반발 분위기를 많이 이제 일으키게 된 것. 이걸 무령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혹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귀족 사회의 분위기가 이렇게 돌아가자 유력한 왕족이었던 문영으로서도 왕위에 대한 욕심을 내볼 만하다고 판단합니다. 물론 여기서 문영이 동성왕의 형이냐 동생이냐 하는 문제가 논란거리고, 또한 동성왕이 왕위에 있는 기간 문영은 어디서 무엇을 하다가 나중에 왕위에 오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견해가 분분합니다. 일단 여기서는 백제의 도성에 거주하면서 귀족들에 대한 영향력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마음을 굳힌 문영이 본격적으로 새 규합에 들어갑니다. 나으리, 만일에 거사가 성공하여 나으리께서 옥좌에 오르시면 한성에서 내려온 저희들에게 무엇을 해주시겠사옵니까? 옛 도읍지를 고구려군에게 빼앗기고 이곳 웅진에 내려와서 그대들이 겪어온 고초를 누구보다 잘 아느니라. 만일 내가 즉위하면 나라의 힘을 북방에 쏟아서 잃어버린 한성 땅을 되찾고야 말 것이니라. 그렇다면 그동안 벼슬길에 오르지 못한 우리를 장차 요직에 등용하시겠사옵니까? 그걸 말이라고 하느냐?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대들의 공을 잊지 않을 것이니라. 하오면 나으리를 믿고 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나으리는 뒤에서 머물러 계시오면 나머지 일은 소인들이 처리하겠사옵니다. 그리하라. 이목이 두려우니 앞으로는 내 집 출입을 삼가도록 하라. 하오나 나으리, 한 사람만은 따로 만나서 은밀하게 약조를 해주셔야 할 것이옵니다. 내가 따로 만나서 약조를 해야 할 사람이 누구더냐? 그것은 곧 알게 되실 것이옵니다. 이때는 아직 왕이 아니기 때문에 사마 혹은 융이라고 불러야 옳겠으나 여기서는 편리한 대로 그냥 문영이라고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문영과 함께 동성왕을 시해하는 데 가담했던 세력은 어떤 세력이었을까요? 노중국 교수는 동성왕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이 포섭 대상이었을 것이라고 진단합니다. 무령의 입장에서는 이걸 하게 될 때 어느 하나에만 이제 의존하는 게 아니고, 이제 동성왕을 이제 어떤 제거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세력들은 어쨌든 그 포섭에 넣는 거. 그러니까 사실 백가도 이게 처음부터 반동성왕 세력은 아니거든요. 그래도 말기에 와서 동성왕한테 자꾸 좀 밀리니까 무령이 그 세력을 끌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한성에서 내려온 세력들, 이거는
동성왕 중반 이후 가지고 자꾸 소외되니까네 이게도 불만이 있는 거. 그 세력도 끌어놓고 이래 가지고 자기 기반을 만들어 나간 게 아니겠느냐. 여기서 백가 얘기가 나왔는데요. 백가는 웅진에 터전을 둔 세력가라고는 하나 옛 한성 시기에는 변방 지역에 거주하는 지방 관리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행이 웅진으로 도읍이 옮겨오고 한성 시기의 귀족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동성왕이 그를 파격적으로 위사자평에 등용했기 때문에 오히려 동성왕의 친위 세력으로 행세해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동성왕 23년에 이르러 위사자평이라는 막강한 자리에서 하루아침에 변방에 있는 가림성의 성주로 좌천되자 불만이 극에 달한 지경이었습니다. 거사를 준비하는 쪽에서 그를 놓칠 리가 없겠지요. 우리 거사에 백가를 참여시킵시다. 아니, 백가라면 대왕의 오른팔이 아닙니까? 그건 옛날 얘기입니다. 대왕께서 백가를 가림성 성주로 보내겠다고 하시자 백가가 병을 칭하면서 거역하다가 어쩔 수 없이 가림성으로 떠났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대왕에 대한 불만과 분노 때문에 잠을 잘 못 이룬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대왕의 오른팔 노릇을 해온 백가에게 우리의 거사 계획을 내비쳤다가 비밀을 탄로내는 날에는 우리는 물론이고 나리조차도 목숨을 보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본시 측근이었다가 배신당한 사람들이 주군에 대한 반감이 큰 법입니다. 가서 보석을 해봅시다. 거사를 위해서는 필요한 인물이긴 하나 위험 부담이 너무 큽니다. 백가는 위사자평을 지냈기 때문에 대왕의 일거수일투족을 지근거리에서 보필해 왔어요. 거사를 도모하자면 대왕뿐만 아니라 대왕을 호위하는 군사들도 따돌리거나 제압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백가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백가가 아무런 사후 보장 없이 그런 위태로운 역할을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백가를 은밀하게 나리와 독대하게 하자는 것이지요. 나리께서 거사 이후에 옥좌에 오르신 다음 논공 행상을 할 때 백가에게 어떤 보상을 할 것이라는 점을 약조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백가는 그들에게 포섭당하고 은밀히 문영을 만나서 그 내용을 알 수는 없으나 모종의 사후 보장을 받아냅니다. 이제 거사만 남은 셈이죠. 드디어 동성왕 23년 11월 나으리, 대왕께서 사비벌판으로 사냥을 나가사온데 큰 눈으로 길이 막혀서 마포촌에서 유수를 하신다옵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가림성의 백가가 사람을 보내 거사를 단행하겠다는 연락을 해왔사옵니다. 알겠느니라. 사전에도 사후에도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각별에 유념하여야 할 것이니라. 명심하겠사옵니다, 나으리. 아니, 대왕 마마. 말 조심하라는데도 그러는구나. 그 다음 내용은 앞에서 소개한 대로 백가가 사람을 보내서 동성왕을 칼로 찌르고 동성왕이 치명상을 입고 한동안 목숨을 부지하다가 세상을 떠났겠죠. 물론 그렇게 되자 문영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알 수 없는 것은 문영왕이 즉위하고 나서 바로 백가가 가림성에서 반란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동성왕이 제거되고 무령이 왕이 되는 데 있어 가지고 무령은 가만히 앉아 있다가 그냥 그 왕으로 옹립됐느냐 아니면 나름대로 뭔가를 역할을 했느냐 하는 문제도 같이 한번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무령이 즉위하고 나서 바로 백가가 반란을 일으킨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무령은 어쨌든 백가와 그와 뜻을 같이 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이제 그 옹립이 돼가지고 왕이 되어졌는데 왕으로 옹립한 세력들이 곧바로 반란을 일으켰다. 그 옹립한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백가가 반란을 일으켰다. 이거는 백가하고 무령 사이에 뭔가 이제 좀 이게 가닥이 그 꼬인 게 아니겠느냐. 어떻게 문영왕이 즉위하는데 1등 공신이었던 백가가 반란을 일으키게 되었을까요? 정재윤 교수는 문영왕이 백가의 공을 제대로 평가해주지 않은 데서 비롯된 반발로 반란을 핵책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왕족 입장에서 봤을 땐 백가는 이질적인 집단이죠. 왕 시해의 1등 공신이지만 그러니까 백가에 대해서 그 평가를 높게 안 해줄 가능성이 크죠. 예전 그 인조반정 때 조선시대
이갈이 실제적인 그 반정을 이끌었으면서 그 농공행상 때문에 그 불만을 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이 백가라는 인물은 이질적인 집단이기 때문에 이들에 의해서 배제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백가는 불만을 품었을 것이고 불만을 품으니까 이 백가를 입을 막아야죠. 자, 그러면 이번엔 문영왕의 입장으로 돌아가 볼까요? 지금 백가는 어찌하고 있느냐? 약속대로 가림성으로 돌아가 대왕마마의 분부를 기다리고 있사옵니다. 선왕의 죽음에 대한 다른 조정 대신들의 동태는 어떠하냐? 비록 학정을 일삼았사오나 한시바삐 대왕을 시해한 자를 색출하여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사옵니다. 그럼 큰일이 아니더냐? 만일 짐이 선왕의 시해에 관련이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 어찌 군주의 노릇을 탈없이 수행할 수 있겠느냐? 대왕마마, 백가가 단독으로 저지른 반역으로 일을 만들어야 할 것이옵니다. 자기가 동성왕을 죽이는데 깊숙하게 이게 관여했다고 되면은 자기 입지가 상당히 그 곤란해집니다. 왕을 죽이고 했다는 이게 가능하면 자기는 동성왕의 시해에 대해서 비록 동성왕이 말년에 와가지고 정치에 파탄을 했다 하더라도 왕을 시해했다고 하는 그런 그 오명을 자기가 이제 그걸 받게 될 때는 앞으로 정치 운영에 상당히 힘이 들 수가 있으니까네 그걸 정리하는 방법이 뭐겠냐면은 실제로 이제 왕을 죽인 백가한테다가 모든 걸 다 뒤집어 씌워서 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무령은 자기는 그 동성을 죽인 자기 전혀 관여를 하지 않은 거고. 이렇게 되자 문영왕을 비롯한 동성왕 시해 가담 세력이 자신에게 모든 죄를 덮어씌우려 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백가는 즉각 반발하게 되고 가림성의 병졸들은 듣거라. 지금 선왕을 시해한 세력들이 적반하장으로 나를 응징하겠다고 군사를 출동시켰다. 선왕을 시해한 주모자는 맹세코 내가 아니니라. 저들이 쳐들어오면 죽기로 맞서 싸우라. 백가가 반란을 결심했다면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군사를 움직이고 방어태세를 갖추고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싱겁게도 임금이 해명을 시켜서 진격해오자 바로 항복을 해버린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반란을 미리 계획했다면 그처럼 싸워보지도 않고 항복을 해버릴 이유가 없었겠죠. 더구나 항복을 한다 해도 대역죄를 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목도 뭔가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우선 노중국 교수의 분석이 어떠한지 들어보시죠. 미리 계획된 그 예수 반란이라 하면은 상당히 좀 저항이 강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게 저항이 별로 안 됐거든요. 그런데 반란을 일으키면서 이렇게 그 제대로 이 군사도 못 갖추면서 반란을 일으킨다 했을 때는 이거는 사실 그 모습이 좀 이상한 그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게 그 정치 이면이 뭔지는 뭐 정확히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 무령 쪽에서 그냥 갖다 덮어씌워 가지고 그 반란을 일으킨 줄 해가지고 모든 걸 그냥 백가한테 덮어씌우고 자기는 싹 빠져버리는. 자, 이렇게 설정을 해보죠. 대왕마마, 부르셨사옵니까? 그래 불렀느니라. 한솔 해명은 가림성 성주 백가가 반란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들었느냐? 송구하오나 금시초문이옵니다. 가림성주 백가가 사람을 시켜 선왕을 시해한 주모자로 밝혀졌느니라. 짐이 친히 군사를 이끌고 우두성에 가 있을 터이니 너는 가림성으로 가서 대역죄인 백가를 잡아오도록 하라. 예, 어명대로 시행하겠사옵니다. 가자! 해명이 군사를 이끌고 가림성으로 진격했으나 백가는 그 사태를 전혀 예상치 못하고 있었습니다. 반란의 수괴이자 선왕을 시해한 대역죄인 백가는 순순히 걸어나와 오라를 받으라. 어명이니라. 반란이라니 무슨 소리냐? 그리고 대왕께서 나를 잡아오라 했단 말이냐? 좋다. 내가 대왕 마마께 가서 직접 아뢰 것이니라. 그런데 백가가 문영왕 앞에 끌려갔을 때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칼이었습니다.
지임이 직접 선왕을 시해한 대역죄인 백가를 참수하겠다. 이 대목을 삼국사기에서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백가가 나와서 항복하자 왕이 백가의 목을 베어 백강에 던졌다.